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어, 자,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하다가 말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이제 계약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뭡니까? 어, 제비뽑기에 뽑혀서 뽑히면은 죽겠다고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는 여러분들이 뭐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요 계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요런 논리는 일단은 제가 그럼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난파가 됐는데 배가 이제 구조 요청을 하긴 했는데 이제 언제 올지 몰라요. 구조하러 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요 배에 생수 판매업자가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그 생수가 있었는데 그 이제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은 한 병에 1억이다. 그러니까 그 사 먹을 수는 있는데 그 이제 생수 한 병을 살려면 1억을 내라.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이 유효하냐? 자,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계약은 있잖아요.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계약에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 평등한 지위가 보장된 상태에서 평등한 지위를 전제를 하고 그 위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는 것이 거꾸로 평등한 지위 자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게 기본 논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생수 사례 같은 경우는 기본 자원의 독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거, 예.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일단 기본적인 자원이 어느 정도는 평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가장 그 간단한 사례는 뭡니까? 우리가 어, 생존을 위한 음식,
여러분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음식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그 위에서 어떤 사람은 뭐 여행을 적게 가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많이 갈 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음식, 생존이 보장되어 있다면은 그런 바탕 위에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많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적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여행을 적게 가는 사람은 돈이 조금 부족해서 적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다는 거지. 이런 차이는 괜찮은데 이거를 누군가가 독점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자율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삶을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훼손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생수 사례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생수 사례의 문제는 뭐냐면 생수는 뭡니까?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자원에 속하는 것이죠. 특히 아까 사례에서 배가 난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특히 배가 난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생수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이 되는데 이런 자원을 누군가가 독점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율성을 훼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평등한 지위. 이게 전제가 된다는 거죠.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평등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이러한 평등한 지위 혹은 자율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이런 자율성이나 평등한 지위를 훼손하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지가 않죠.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넘어가 보죠. 예, 이제는 뭐, 그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는가, 그리고 도덕적인 쟁점은 언제 제기가 되고, 이 쟁점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가라는 얘기를 지금까지는 했었고, 이제 여러분도 아직 교재를 이제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발송할 건데, 교재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내용 다음에 이제 규범윤리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규범윤리학에 대한 규범윤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냐? 아니요. 같은 내용인데, 윤리학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용어를 써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윤리학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용어를 구분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규범윤리학이라는 그 다음에 응용윤리학, 예,
그 요거는 뭐 요런 말이 있긴 있어요. 아, 예, 요거는 저 알람입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알람인데. 자, 요거까지는 간단하게 말을 하고, 예, 그 이어서 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냥 구분을 합니다. 예, 요렇게 구분하는데, 요거는 이제 무엇이 옳으냐, 그리고, 어, 요것을 뭐, 예를 들면은, 뒷받침하는 원리는 뭐냐, 요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이제 규범윤리학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던지는 도덕적인 뭐 질문 이런 것들은 이제 규범윤리학에 속하는 것인데, 그 응용윤리학은 무엇이냐? 사실은 규범윤리학과 응용윤리학이 그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런 식으로 확연하게 딱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응용윤리학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규범윤리학의 어떤 내용들을 다루지 않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이것은 조금 더 분야를 이제 나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의료윤리, 요즘 치위생학과죠. 예. 과 이름 뭐 정확하게 치위생학과 같은 경우 의료윤리. 사실은 2019년도에도 제가 지금 계속 치위생학과 과학기술과 윤리 수업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죠. 예. 그때는 의료윤리만 했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때는 치위생학과 학생만 있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뭐 의료윤리라든지 뭐 동물윤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세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세부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응용윤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이고 메타윤리는 조금 달라요. 메타윤리는 예를 들면은 옳다 그르다,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윤리학에서는 이러한 그 뭐 범주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타윤리학에서 연구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러한 범주들이 과연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냐. 이러한 속성들, 그럼 옳다라는 게 속성이라면은 이러한 속성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요런 약간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예, 그래서 메타윤리학에서는 그러면 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요런 것을 다루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은 규범윤리학의 범위에 속한다면은 메타윤리학은 이러한 그 개념 자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러한 속성들이 있는 것이냐, 과연 이러한 속성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이냐, 요런 철학적인 이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메타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